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네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우리는 이번 시간에 삼국시대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거의 대부분 반복되는 단원이기도 해요. 몇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하고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 잘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4세기경에는 백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였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출발한 나라였어요. 그죠? 한강 유역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할 수 있었고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3세기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고 관등 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중앙 집권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4세기에는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쪽에 있었던 동진이라는 나라와 교류를 하기도 하고요. 또 바다 건너 외와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백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는 이들로부터 선진 문물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날이 국력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4세기 근초 고왕 때에 백제의 경우에는 북쪽으로는 평양성을 공격하면서 고구려를 압박하고 남쪽으로는 마한 지역들을 합쳐 나가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신유왕 때는요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문화 파트 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불교는 왜 받아들였느냐?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어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냐면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중앙 집권화에 필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뭘 해라 하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지? 같은 여러 의문들을 가집니다. 또 중앙 집권화란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똘똘 뭉쳐서 통째로 함께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중앙 집권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앙 집권 체제에 해당하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종교나 사상이 필요합니다. 너희들이 왜 왕에게 충성했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불교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종교를 믿게 만들므로써 국가의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용된 종교가 바로 불교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불교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 되면서 백제는 더욱더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빠른 백제의 성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위기를 느꼈던 고구려도 안 되겠다.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우리도 백제처럼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소수리망 때 율령을 반포하고 국가기구와 제도를 정비하고요. 맞아요. 불교도 소수리망 때 고구려는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구려도 점차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체제를 정비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백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누구랑? 신라랑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백제에 대한 견제를 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자, 신라의 경우에는 사실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늦었습니다. 뒤처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신라는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서 발전이 늦었을까? 어디랑 떨어져서? 그렇죠. 당시에 얼마나 국가가 성장할 수 있었느냐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신라의 경우에는 육지로나 바다로나 사실 중국과 교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늦었던 것이고 고구려가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서 비로소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간접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기 후반 5세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소수리망 때 고구려의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광개토대왕이라든지 장송왕 같은 사람이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의 경우에는 북쪽으로는 요동, 랴오 등을 포함한 만주 지역으로 영토를 넓히는 한편 남쪽으로도 쭉쭉 영토를 넓혀 나가는 이러한 모습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고구려가 크고 강한 나라가 되자 고구려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해서 뭔 소리냐면요. 우리는 중국이랑 대등하다. 중국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는 꿀릴 게 전혀 없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독자적인 천하관을 내세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광개토 대왕 때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광개토 태황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연호란 무엇이냐면 연도 앞에 붙이는 이름을 가지고 연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자면요,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202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누가 만든 기준이죠? 서양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에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 연도를 언제부터 다시 세기 시작했나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세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원 후 202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옛날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그죠? 어떻게 연도를 계산을 했느냐? 중국에서는 새로운 왕이나 황제가 즉위할 때부터 연도를 다시 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줘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연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울 텐데요.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우리는 이 사람을 명태조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홍무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원장이 황제가 됐을 때부터 사용하였던 연호가 홍무라고 하는 연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다가 홍무 10년에 블라블라한 일이 있었다라는 글을 보면은 아,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구나. 주원장이 황제가 된 지 몇 년째 되던 해에 10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나 중국도 연호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 딱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일본이죠. 일본은 천황의 존재가 아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레이와라고 하는 연호를 현재 일본은 쓰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거를 연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중국의 주변 국가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을 해서 연도를 표기합니다. 홍무제가 우리나라의 황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선시대 때에는 연도를 홍무 몇 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중국이랑 대등해, 우리는 중국과 못지않아 라는 걸 과시하고 싶을 때 또는 국내적으로 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할 때 중국에 쓰는 연호가 아니라 자기 나라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쓴 연호가 무엇이었다? 영락이라고 하는 중국과 다른 자기만의 연호를 사용을 하였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교과서는 너무 불친절해서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인 장수왕의 경우에는요,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였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은 주변 국가들한테 언제 잘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나뉘어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주변 나라들한테 잘해줘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편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치? 그러면서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 선진문물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전파되면서 주변 국가와 민족이 성장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죠? 네. 자, 당시에 중국은 북위라고 하는 북쪽의 왕조와 송이라고 하는 남쪽의 왕조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와 민족들한테 선진 문물을 전파하면서 잘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주변 국가와 민족들한테 잘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뭘까? 남조가 주변 국가와 민족들한테 잘 해줄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 다른 국가와 민족이 누구 편 들 때? 북조의 편을 들 때는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북조도 남조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장수왕 때에는 얘네들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북조는 남북조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 남조는 고구려가 남북조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가만 놔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북조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남조랑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받아들여 줬어요. 북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지. 왜 그랬을까? 그렇죠. 써놨죠? 고구려가 너무 강한 겁니다. 고구려처럼 강력한 나라는
내 편만 해주면 제일 좋아요. 제일 나쁜 상황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중간에 그럼 차선책은 뭘까? 적어도 내 무엇이 아닌 거. 적은 아닌 거. 그죠? 남의 편이랑 같이 편을 먹고 있기도 하지만 내 편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초이스인 거예요. 그죠? 고구려 나라는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남북조 모두 적어도 적으로만 돌리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조 모두와 각각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고구려가 얼만큼 강했는가를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외교적인 안정을 꾀했고요. 이후에 장수왕은 영토를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백제는 그래서 고구려의 공격으로 인해서 한강 유역을 잃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 고구려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신라와 동맹을 맺고 가야와 우호적인 관계를 추진하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편 신라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고구려가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백제를 견제하려고 하자 백제는 가야 외와 동맹을 맺고 왜군이 신라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신라는 왜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매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었고, 그래서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왜를 격퇴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자, 그런데 광개토대왕이 왜를 격퇴하고 난 이후에 중국의 북쪽 상황이 안정되고 난 이후에 신라에 대해서 고구려가 지나치게 강하게 간섭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심지어 신라의 왕을 고구려가 마음대로 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신라 역시 고구려가 우리를 도와줬던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는 이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백제와의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제 동맹이 성립이 되면서 백제, 가야 그리고 신라 사이에 고구려와 맞서기 위한 우호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라가 이렇게 배신을 때리니까 당연히 고구려는 어땠을까? 어땠을까? 안 입고 왔나? 그렇죠.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지? 그래서 5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했을 때 백제와 가야가 함께 신라에 침입한 고구려군을 물리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교과서에는 띄엄띄엄 있어서 이렇게 사실들을 연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가야 같은 나라는 강한 나라인가요? 약한 나라인가요? 약한 나라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조의 사신을 파견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북조의 사신을 파견했다는 내용은 없네요. 그래서 약한 나라는 이렇게 약한 나라는 한쪽 편밖에 못 들었다는 거죠.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6세기로 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래서 백제와 신라의 나제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는 데 성공을 합니다만은 백제가 한강 유역을 지킬 능력이 없었을 때 신라가 나서서 그 지역을 지켜줬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한강 유역을 백제랑 신라가 사이좋게 나누어 먹을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한강 유역을 신라가 독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게 되면서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신라의 경우에는 이제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6세기에 신라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별로 어려울 거 없고 다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자, 한편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주변 국가와 민족들한테 잘해줄 때는 언제다?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반대로 중국이 주변 국가와 민족들에게 압박을 가할 때는 언제일까? 중국이 분열 안 했을 때. 그렇죠. 분열되지 않고 통일되었을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6세기 후반에 위진 남북조 시대가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또 수나라 이후의 왕조가 각 나라로 교체되지만 여전히 통일 왕조였기 때문에 6세기 후반부터 고구려의 경우에는 중국의 통일된 왕조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구려는 이러한 수나라, 당나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북쪽의 돌고래라는 유목민족과 남쪽의 백제 그리고 외와도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신라의 삼국 통일을 당나라는 왜국을 끌어들였다라는 점에서 비판했던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데 신라만 그런 거 아니었다. 고구려도 얼마든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과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백제는 신라를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백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김춘추가 고구려의 연계 소문을 찾아가서 동맹을 맺어달라고 했는데 까였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신라는 이들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느냐? 수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수나라가 망한 뒤에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다 배웠죠. 자, 그래서 돌골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는 남북의 동맹과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로 이어지는 동서의 동맹이 서로 크로스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7세기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다른 말로는 십자 외교의 전개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옛날 교과서에 있던 표현이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네, 그래서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중국이 통일되었을 때에는 주변 국가와 민족에게 압박을 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나라가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중국이 위진 남북조 시대로 분열되어 있었던 동안 주변 국가와 민족이 너무 크게 성장했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이 위협이 될 만큼 강하게 성장했던 나라와 민족은 어디였느냐? 바로 돌골과 고구려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나라는 돌골과 고구려에게 머리를 숙일 것을 우리말 잘 듣고 복속할 것을 강요합니다만은 이미 클 만큼 컸던 돌골과 고구려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나라는 돌골을 공격하는 한편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이 고구려를 복속시키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여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수나라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황제는 딱 2명이었습니다. 문제와 양제. 우리는 이 사람을 수문제, 수양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황제였던 수문제 때는요, 3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침략합니다만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의 침략을 잘 막아냈던 거예요. 자, 이후에 그 뒤를 이은 수양제는요, 육군, 해군 합해서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동원해서 고구려를 침략해 오게 됩니다. 역사상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 바로 이 여수전쟁이었다라고 해요. 100만 명이 넘는 군대가 동원된 사례는 최초였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고구려는 이 수나라의 공격을 또 현명하게 머리를 잘 써서 뛰어난 전략으로 잘 막아내게 되어 100만 명을 전쟁터에서 먹여 살리는데 들어가는 비용 어떨까? 보냈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겁니다. 그죠? 자, 결국 이 수나라는 100만이라는 군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머지 철수시키고 30만이라고 하는 정예부대, 별동대를 따로 뽑아서 곧바로 평양성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쭉 바로 평양성을 공격하는 시도를 하게 돼요. 자,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살수라는 곳에서 이 수나라의 별동대를 포위 공격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들어는 봤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때 살아 돌아간 수나라의 병사는 10,000명이 안 됐다라고 해요. 수천 명 정도만 간신히 30명 가운데 살아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도 수양제는 한 2번 정도 더 고구려를 침략합니다만은 끝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를 여러 차례 고구려에 보냈던 수나라는 결국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그 뒤를 이어받은 당나라가 중국의 새로운 통일 왕조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배고파. 수업하는 게 은근히 꽤 칼로리 소모가 많아요. 자, 그래서 당나라로 왕조가 교체되었는데 당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었을 때에도 고구려는 여전히 중국의 위협적인 세력이었을까? 위협적인 세력이죠. 자, 그래서 당나라도 수나라랑 마찬가지로 고구려에게 고개 숙여라, 우리말 잘 들어라 압박을 가하고 고구려는 그걸 또 거부를 합니다. 자, 고구려는 이런 당나라의 모습을 보고서는 예측을 합니다. 조만간 뭐가 있을 것이다?
당나라에 전혀 침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과 고구려의 국경선 사이에 길고 긴 장성을 쌓게 되니 그게 바로 고구려의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한편 고구려에서는요 642년에 정변 반란이 일어나서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왕과 반대파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뭐 좋은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군인이었고요.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훌륭한 전략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경한 성향의 인물, 우락부락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강경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센 사람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외교를 보이자 결국 당나라의 태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해 오게 됩니다만은 이번에도 고구려가 안시성 싸움에서 당나라 군대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또다시 이어졌었던 중국의 침략을 고구려는 잘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그래서 고구려는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만주와 한반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네, 하지만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나당 동맹을 통해서 이들의 백제를 먼저 공격을 해서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라는 이런 이야기 다 배웠어요. 그죠? 자, 나당 동맹을 맺게 된 배경은 신라를 한강유역을 찾기 위해서 백제가 매섭게 공격을 하면서 대야성을 비롯한 여러 섬들이 백제 손에 넘어가게 되자 위기를 느낀 신라의 경우에는 김춘추를 고구려에게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만은 고구려의 연개소문의 경우에는 한강유역을 내려면 동맹 맺어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절을 해요. 결국 고구려에게 거절을 당했던 김춘추는 당나라에 넘어가게 돼서 나당 동맹을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라가 당나라랑 동맹을 맺었던 이유는 백제 고구려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던 것이고요. 당나라가 신라랑 동맹을 맺은 것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격했다 실패했던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백제가 660년에 먼저 멸망을 하고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고구려는 지금까지 잘 싸웠는데 왜 이들의 공침략에 의해서 쉽게 멸망을 하였을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걸린 전쟁이긴 했는데요. 연개소문이 죽어요. 그리고 연개소문의 아들이 3명이었습니다. 연남 순선생간,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아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놓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백제 고구려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라지게 되자 당나라가 태도를 바꾸어서 만주와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게 되죠. 옛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 옛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호부, 그리고 심지어 신라 땅에도 계림대도독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직접 식민 통치를 하려고 하였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신라는 이들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을 한 번 더 수행해야 됐으니 그게 바로 나당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었고 신라는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당나라는 토번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를 침략해 오게 되면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676년에 당나라 군대가 철수를 하게 되면서 신라의 삼국 통일은 완성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50분에 끝나는 거죠? 네,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네, 다른 반에서 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서둘러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조금 생겼네요. 자, 신라는 당나라랑 싸웠습니다만은 언제까지 당나라랑 싸우고 사이 좋지 않게 지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당나라는 워낙 큰 나라고 선진문물을 가진 나라고 당나라와 장사를 하면은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당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신라랑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당나라도 주변 국가와 민족에 신경 쓸 나라들이 무지무지 많거든. 그래서 신라와 다시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신라는 당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프린트에 없는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간단하게 자세하고 간단하고 반대되는 말인데 네,
중간 정도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사에서는 꽤나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인데 그거보다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외교 형태예요. 그게 바로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관계인 겁니다. 자, 대체로 조공을 받고 다른 나라를 책봉해 주는 나라는 중국의 왕조들인데요. 중국의 왕조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큰 나라다라는 자존심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주변에 워낙 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너네 우리랑 싸울 거야, 사이좋게 지낼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아내야 중국은 안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황제는 황제 나름대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편 중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요.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필요가 있었고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나라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왕은 중국이라는 큰 나라도 인정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에게 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이런 어떤 효과도 누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동아시아의 중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에 있는 큰 나라한테 예의를 갖춘 선물을 정기적으로 보내요. 우리는 예의를 갖춘 선물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일컬어 조공을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돌들한테 팬들이 선물 보내는 걸 가지고 조공을 바친다라는 이런 표현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비롯된 표현이에요. 약한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한테 예의를 갖춘 선물을 보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조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약한 나라가 큰 나라한테 조공을 보낸다는 것은 적어도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나라랑 잘 지내겠다라는 의사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를 크고 강한 나라로 인정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큰 나라의 경우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하지만 오는 것이 있으면 무엇도 있어야 되나요? 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죠? 큰 나라로서 선물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담례를 해줘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되면은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한테 담례로 무엇을 해주느냐? 1번. 나도 너를 그 땅의 지배자로 인정한다 라고 해줍니다. 그러면서 임명장이나 도장 같은 걸 보내줘요. 우리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책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조선이 세워졌을 때 명나라 황제 주원장에게 우리나라 이름 뭘로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주원장이 조선으로 해 라고 해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이성계가 조선의 왕으로서 명나라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게 조공과 책봉의 관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그냥 인정만 해주는 게 아니라 받은 게 있으니까 뭔가를 또 줘야 돼. 이 약한 나라가 바친 조공에 대한 답례품으로 주는 걸 가지고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써있죠. 그죠? 조공을 바친 게 크고 맞느냐 답례로 돌아오는 게 크고 맞느냐? 답례품이 훨씬 더 양도 많고 질적으로도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이 답례품으로 돌아옵니다. 왜냐? 큰 나라는 큰 나라로서 뭐가 중요하냐? 자존심이 중요하거든요. 너네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예의를 갖춘 선물을 보냈는데 고맙다. 하지만 우리나라한테 이런 건 별거 아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존경하고 선물을 보내 라는 의미에서 더 큰 비싼 것들을 답례품으로 돌려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 돌아오는 답례품을 통해서 약한 나라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선진 문물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우리나라 왕은 중국의 황제도 인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조공과 책봉의 관계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신라가 당나라에게 조공을 보내고 답례가 돌아오는 것,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진 공적인 무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는 공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라와 당나라 사이를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에 의한 무역, 사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신라인들 가운데 사신이라든지 유학을 배우기 위한 유학생이라든지 불교를 배우기 위한 승려라든지 장사를 하기 위한 상인이라든지 무수히 많은 신라인들이 당나라를 왕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그렇죠. 신라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인천에는 어떤 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나요?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그죠? 인천에 차이나타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런 곳들, 신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자주 오는 곳들에는 신라타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신라방, 신라촌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한다면은 신라방, 신라촌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과 신라 사이의 교류가 어떠하였다? 활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자, 한편 신라는 원래 백제 편이었던 일본과는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세기쯤 가게 되면 화해를 하면서 일본과 교역이 시작이 되고요. 일본도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신라의 경우에는 중국을 거쳐서 일본에게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전해주는 중개무역으로도 큰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강 하류의 당항성이라든지 신라 수도 금성과 가까운 울산 같은 것들이 국제적 무역항으로 널리 번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 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해상 무역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루어진 해상 무역은 지금 밑으로 선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쭉 내려가면은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돌아서 인도양, 그 인도양 돌아서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해상 무역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신라 수도와 가까운 울산 같은 지역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만큼 무역이 활발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무엇도 판을 치느냐? 해적들도 판을 치게 되는 거죠. 바다 위에 무역성들을 납치하거나 그들의 무역품을 가로치려는 해적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9세기에 가게 되면은 장보고 같은 사람이 청해진이라고 하는 해군 기지를 만들어서 해적들을 물리치면서 해상 무역의 거점으로 활용을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선취해서 해상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다. 당시 해상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발해의 경우에는 원래는 당나라랑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발해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였기 때문에? 신라와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였기 때문에 원래 발해는 나당과 모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해는 언제까지 당나라랑 사이가 나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발해도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발해의 두 번째 왕이었던 무왕 때만 하더라도 당나라랑 싸웠지만은 문왕 때부터 관계를 개선하고 당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이후에 당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발해도 신라처럼 많은 유학생, 승려, 상인, 사신 이런 사람들이 당나라를 왕래하게 되면서 당나라의 경우에는 이 많은 발해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발해관 같은 발해 사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관을 당나라가 여기 등주에 만들어주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발해관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당나라와 발해 사이에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하지만 발해랑 신라는 끝까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나라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만 신라는 사실 발해 입장에서는 그다지 필요가 없는 나라이기도 했고요. 약간 뭐랄까 자존심 대결 같은 거랄까 할까요? 우리가 신라보다 낫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또 신라는 우리가 발해보다 낫다라는 이런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었거든. 마치 비유를 하자면 오늘날 한일 관계랑 약간 좀 비슷하다라고 할까나? 약간 이런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겁니다. 당나라에는 빈곤과라고 하는 외국인 전형의 과거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나라 외국인 전형 과거 시험에 누가 1등을 하느냐는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치자면 이런 거죠. 손흥민이 영국의 축구 리그 가가지고 골 넣으면 우리나라의 이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와 좋겠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네. 뭐 듣자 하니 우리나라의
아이돌들 중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활동하는 멤버가 있느냐 없느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해요. 블랙핑크의 리사가 굉장히 이제 잘 나가게 되면서 태국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부러워하고 막 그러다고 하던데. 네, 아무튼 그래서 당나라에서 시험 보는 과거 시험에서 신라 사람이 1등하냐 발해 사람이 1등하냐 같은 거 가지고 막 자존심 대결을 벌이기도 막 했었거든요. 아무튼 신라랑은 사이가 썩 좋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랑도 굉장히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신라랑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신라랑 가끔 가다가 교류를 하였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 삼국시대 때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한국사 배움책에 빈칸을 채워 넣으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로 가시면 되냐면요, 26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왜 이렇게 널리 건너뛰냐면 우리 교과서는 시간 순으로 안 돼 있고 주제별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시간 순으로 가르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건너뛰게 됩니다. 시험 범위도 당연히 선생님 수업한 순서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26쪽 함께 한번 볼까요? 자, 고구려는 어느 왕 때 만주를 점령하고요, 독자적인 천하관을 형성하면서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였죠? 광개토 대왕 때네요. 그죠? 광개토 대왕 때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광개토 대왕.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수나라는 고구려를 여러 차례 침공을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의 군이 수나라의 별동대를 포위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었죠. 우리는 그 전투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살수대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수대첩. 자, 한편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자 곧 있을지도 모를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길고 긴 성벽을 쌓았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었나요?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편 나당동맹을 통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랑 맞서 싸우는 나당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신라군은 육지에서는 매소성에서, 바다에서는 기벌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당을 물리치고 삼국의 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후에 신라와 발해는 모두 당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막내하다 보니까 당나라에 신라인들의 집단적인 거주지 신라방, 신라촌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활발했던 당과 신라 사이의 교류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마찬가지로 당나라에서 발해 사신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준 여관 무엇을 통해서? 발해관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당과 발해 사이에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함께 하였습니다. 그죠?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신분 제도를 비롯한 사회 모습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